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톨스토이가 쓴 동화입니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서양 동화와는 달리 톨스토이의 동화는 현실에 뿌리를 둔 이야기로 평범하고 가난한 농부들이나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톨스토이의 동화 시작하겠습니다. 세미온 아저씨가 숲속에서 겪은 일. 겨울 어느 날 나는 나무하러 숲으로 갔습니다. 나무 세 그루를 잘라서 가지를 치고 매끄럽게 다듬은 후 주변을 살펴보니 벌써 날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날씨는 고약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밤이 되면 길이 보이지 않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몰았지만 가도 숲속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숲이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외투는 너무 얇아서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고 말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도 길은 보이지 않았고 이제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나는 말에서 썰매를 풀고 그 밑에 누웠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방울이 딸랑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젓갈색 털에 검은 갈기와 꼬리를 가진 말 3마리가 끄는 썰매가 보였습니다. 갈기는 리본 모양으로 묶었고 방울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말에는 2명의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슈 형제들. 안녕하슈 형씨. 형제들, 길이 어디요? 나는 그들을 쫓아서 말을 몰았습니다. 갑자기 매끈하고 눈으로 덮이지 않은 길이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슈.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썰매를 몰았습니다. 내 앞말은 힘이 없는지 그들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기다리쇼 형제들. 그들은 멈춰 서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쇼. 형씨의 말엔 아무것도 씻지 않는 게 더 좋을 듯 싶소이다. 고맙소. 나는 그들의 썰매에 옮겨 탔습니다. 썰매는 훌륭했습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앉자마자 그들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자, 가자 요놈들아. 젓갈색 털에 검은 갈기와 꼬리를 가진 말들이 싱싱 달리자 눈보라가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방이 훤해졌고 길은 빙판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우린 너무나 빨리 달려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나뭇가지들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니 가파른 산이 있었고 산 밑에 골짜기도 가파랐습니다. 젓갈색 털에 검은 갈기와 꼬리를 가진 말들이 곧장 벼랑으로 질주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이고야, 나 죽는다. 두 젊은이는 내가 떨어진 주위에서 그저 웃으면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내가 벼랑에 떨어진 것입니다. 벼랑 바로 위에 썰매가 걸려 있었고 머리 위에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만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린 채 소리쳤습니다. 잡아줘. 나는 무슨 소린가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세면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충격을 받았나 봐. 불을 피워 세면 아저씨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겼어. 사람들이 불을 피웠고 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두 손으로 천장 가까이 있는 잠자리를 붙잡고 매달려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꿈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곰 3마리. 어떤 소녀가 숲으로 놀러 갔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소녀는 숲속에 있는 조그만 집에 다다랐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문 안쪽을 들여다보고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조그만 집에는 곰 3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아빠 곰의 이름은 미하일 이바느이치였어요. 그는 몸집이 크고 털북승이었답니다. 다른 곰은 미하일의 아내로 몸집이 약간 작았고 이름은 나스타시아 페트로브나였어요. 그리고 미쇼뜨까란 이름의 조그만 아기 곰이 살고 있었어요. 마침 곰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숲으로 산책하러 간 거죠. 조그만 집에는 방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식당이고 다른 하나는 침실이었어요. 소녀는 식당에 들어가 식탁 위에 있는 죽이 든 밥그릇 3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 밥그릇은 굉장히 컸는데 미하일 이바느이치의 것이었어요. 조금 작은 2번째 밥그릇은 나스타시아 페트로브나의 것이고 푸르스름하고 조그마한 예쁜 밥그릇은 미슈뜨카의 것이었어요. 각각의 밥그릇 옆에는 큰 숟가락, 중간 크기의 숟가락, 그리고 작은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장 큰 숟가락으로 가장 큰 밥그릇의 죽을 퍼먹었어요. 그 다음 중간 크기의 숟가락으로 중간 크기 밥그릇의 죽을 퍼먹었죠. 그런 뒤에 가장 작은 숟가락으로 푸르스름하고 조그만 밥그릇의 죽을 퍼먹었습니다. 소녀는 미슈뜨카의 죽이 가장 맛있었어요. 소녀는 잠이 왔어요. 식탁 옆에는 3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큰 의자는 미하일 이바느이치의 것이고 조금 작은 의자는 나스타시아 페트로브나의 것이고 마지막으로 푸르스름한 베개가 놓여있는 작은 의자는 미슈뜨카의 것이었어요. 소녀는 큰 의자 위로 기어 올랐지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 중간 크기의 의자에 앉아보니 불편했어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조그맣고 예쁜 의자에 앉아서 방긋 웃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죠. 소녀는 푸르스름하고 예쁜 밥그릇을 무릎에 올려놓고 남은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죽을 다 먹고 나서 의자 위에서 몸을 흔들흔들거렸습니다. 조그만 의자가 부서지는 바람에 소녀는 마루에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조그만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침대 3개가 있었는데 큰 침대는 미하일 이바니치의 것이고 중간 크기의 침대는 나스타시아 페트로브나의 것이고 3번째 조그만 침대는 미슈트가의 것이었어요. 소녀가 큰 침대에 누워보니 너무 넓었고 중간 크기의 침대는 너무 높았고 작고 예쁜 침대에 누워보니 딱 들어맞았어요. 소녀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곰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밥을 먹으려고 큰 곰이 자기 밥그릇을 힐끗 들여다보고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놈이 내 죽을 먹었어? 나스타시아 페트로브나도 자기 밥그릇을 들여다보고는 그다지 크지 않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가 내 죽을 먹었을까? 미슈트가가 자기의 텅 빈 조그만 밥그릇을 보고 여린 목소리로 빽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누가 내 죽을 다 먹었지? 미하일 이바니치가 자기 의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놈이 내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옮겨놨어? 나스타시아 페트로브나도 자기 의자를 힐끗 쳐다보고 그다지 크지 않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옮겨놨을까? 미슈트가가 망가진 자기 의자를 힐끗 쳐다보고 빽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망가뜨렸어. 곰들은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어떤 놈이 내 침대에 누웠다가 지저분하게 해놨어. 미하일 이바니치가 무서운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침대에 누웠다가 지저분하게 해놨을까? 나스타시아 페트로브나가 그다지 크지 않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슈트가가 조그만 의자를 밑에 놓고 조그만 침대로 기어 올라가서 여린 목소리로 빽빽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침대에 누웠을까? 그때였어요. 갑자기 미슈트가는 소녀를 보고 마치 누가 자기 목을 조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범인이 여기 있어요. 잡아요, 잡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잡아라. 미슈트가는 소녀를 물려고 했어요. 소녀는 눈을 번쩍 뜨고 곰들을 보고는 냅다 창문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소녀는 창문을 뛰어넘어 도망쳤어요. 곰들은 소녀를 뒤쫓지 않았습니다. 두더지와 토끼. 토끼가 두더지를 만났습니다. 두더지야, 넌 다리만 곧으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넌 다리가 굽어서 잘 뛰질 못하잖아? 두더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날 비웃지만 말이야. 내 굽은 다리는 너의 곧은 다리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내가 금방 집에 갔다 올 테니 우리 달리기 샵을 해보자. 두더지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토끼와 내가 내기를 했어. 우린 달리기 샵을 할 거야. 두더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토끼와 달리기 시합을 해요? 토끼 다리는 곧아서 빠르고 당신 다리는 굽어서 느린데. 그러자 두더지가 말했습니다. 다리는 토끼가 빠르지만 머리는 내가 빠르지.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자, 들판으로 갑시다. 그들은 토끼가 기다리고 있는 개가 난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두더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고랑 끝에서 숨어 있어. 나와 토끼가 저쪽 끝에서 달려올 거야. 토끼가 온 힘을 다해 뛸 때 난 되돌아갈 거야. 토끼가 당신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 걸어 나와서 이렇게 말해. 난 벌써 오래전에 도착해서 널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토끼는 당신과 날 구분하지 못할 거야. 당신이 나라고 생각할 거야. 두더지의 아내는 고랑에 숨었고 두더지와 토끼가 반대편 고랑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토끼가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두더지는 되돌아가 고랑에 숨었습니다. 토끼가 반대편 고랑 끝에 도착해 보니 두더지 아내가 이미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두더지 아내는 토끼를 보고 말했습니다. 난 벌써 오래전에 와서 널 기다리고 있었어. 토끼는 두더지의 아내와 두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어떻게 두더지가 날 앞질렀지? 다시 한번 달려보자. 토끼가 말했습니다. 좋다. 토끼가 다시 달려가 반대편 끝에 도착해보니 놀랍게도 거기엔 두더지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두더지가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이제야 오나? 난 벌써 오래전에 여기에 도착했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담? 내가 재빠르게 달려왔는데 언제 두더지가 날 앞질렀단 말인가? 토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다시 한번 달려보자. 이번엔 날 앞지르지 못할걸. 좋아.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지만 놀랍게도 두더지는 이미 도착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토끼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토끼는 두더지에게 항복하고 앞으로는 절대 내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카 아들 리뿌뉴 시가.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는데 자식들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땅을 갈러 들러 나갔고 할머니는 혼자 집에 남아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부침개를 부치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 애가 이 부침개를 아빠에게 가져다 줄 텐데 이 부침개를 누구에게 딸려 보낸 다음. 그때 갑자기 모카에서 조그만 아이가 기어 나왔습니다. 안녕 엄마. 얘야, 넌 어디에서 왔니? 그리고 이름이 뭐지? 엄마가 모카에서 실을 뽑아 조그만 책상 위에 놨잖아요. 전 거기서 나왔어요. 제 이름은 리뿌뉴시카예요. 엄마, 제가 아빠에게 이 부침개를 갖다 드릴게요. 얘야, 네가 부침개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니? 그럼요, 엄마. 할머니는 보자기에 부침개를 싸서 조그만 아들에게 주었고 리뿌뉴시카는 보따리를 들고 들로 나갔습니다. 들로 가는 길에 리뿌뉴시카는 흙무덤에 빠졌어요. 리뿌뉴시카는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아빠, 아빠, 절 흙무덤에서 꺼내주세요. 아빠께 드릴 부침개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를 흙무덤에서 꺼내준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넌 어디서 왔니, 얘야? 아빠, 전 모카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아빠께 부침개를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앉아서 부침개를 먹기 시작하자 꼬마가 다시 말했어요. 아빠, 제가 땅을 갈게요. 넌 땅을 갈 힘이 없을 거다. 그러나 리뿌뉴시카는 쟁기를 붙잡고 땅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는 땅을 갈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지주가 들판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는 앉아서 부침개를 먹고 있고 쟁기 혼자 땅을 가는 걸 봤습니다. 지주가 마차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봐, 어떻게 쟁기 혼자서 땅을 갈고 있나? 저기서 내 아들이 땅을 갈면서 노래하고 있다오. 지주는 가까이 다가가 노랫소리를 듣고 리포뉴 시가를 찾아갔습니다. 지주가 말했어요. 이봐, 내게 이 꼬마를 팔게나. 안 돼요. 팔 수 없소. 우리에겐 하나뿐인 아들이라오. 리포뉴 시가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파세요. 전 도망쳐 나올게요. 할아버지는 꼬마를 100루블에 팔았습니다. 지주는 돈을 건네주고 꼬마를 수건에 돌돌 말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주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선물을 가져왔소. 아내가 말했어요. 뭔지 보여주세요. 지주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펼쳤지만 수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리포뉴 시가는 벌써 오래전에 아빠 집으로 달아났죠. 다람쥐가 나뭇가지 사이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잠자고 있던 늑대 위로 똑바로 떨어졌습니다. 늑대가 뛰어올라 다람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다람쥐가 애원했습니다. 날 제발 놔줘.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이유를 말해준다면 놓아주마. 난 항상 따분한데 너희들은 나뭇가지 위에서 늘 장난치며 깡충깡충 뛰어다닌단 말이야. 그러자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먼저 날 놔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말해줄게. 안 그러면 네가 무서워서 말할 수가 없어. 늑대는 다람쥐를 놔주었습니다. 다람쥐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넌 마음씨가 고약해서 따분한 거야. 나쁜 심보가 네 마음을 갉아먹고 있어. 우린 착하고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늘 즐거운 거야. 늑대와 할머니. 굶주린 늑대가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마을 어귀에서 꼬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울음을 안 그치면 늑대한테 데려다 줄 테다. 늑대는 멀리 가지 않고 할머니가 꼬마를 넘겨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어요. 늑대는 내내 기다리다가 다시 할머니가 꼬마를 얼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얘야. 늑대에게 보내지 않을게. 늑대가 오기만 하면 잡아버릴 거야. 에이, 여기선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가 봐. 늑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마을에서 멀리 사라졌습니다. 고집 센 말. 한 농부가 짐을 싣고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나룻배가 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농부는 말의 마구를 풀고 마차를 나룻배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나 고집 센 말은 나룻배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말 고삐를 잡고 끌어당겼지만 말을 나룻배 쪽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농부는 뒤에서 말을 밀었지만 말을 조금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말 꼬리를 잡고 말을 강 바깥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자 고집센 말은 자기를 끄는 쪽이 아닌 나룻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빙판 위의 송아지. 송아지가 우리에서 뛰어다니며 원을 그리고 회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사람들은 다른 가축들과 함께 빙판 위의 물터로 송아지를 데리고 갔어요. 암소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구유통 쪽으로 다가갔지만 송아지는 빙판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꼬리를 구부리기도 하고 귀를 쫑긋 세우며 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만 다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제대로 원을 그리지 못하고 송아지는 머리를 구유에 부딪혔습니다. 송아지는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난 참 불행한 놈이야. 지푸라기 위에서는 무릎 높이까지 깡충깡충 뛰어도 넘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빙판이 너무 매끈해서 미끄러졌어. 늙은 암소가 말했습니다. 네가 어린 송아지가 아니었다면 깡충깡충 뛰기 더 쉬운 곳에서는 균형 잡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게다. 농부와 오이. 하루는 농부가 오이를 훔치려고 조그만 채소밭으로 갔습니다. 그는 오이밭으로 가까이 기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오이 한 푸대를 훔쳐서 팔아야지. 오이를 판 돈으론 암탉을 사야겠어. 암탉은 계란을 낳을 거고 둥지를 틀어 병아리를 많이 까겠지. 이 병아리들을 잘 길러서 판 돈으로 새끼 돼지를 사야지. 그럼 암돼지는 새끼 돼지를 낳아줄 거야. 새끼 돼지들을 팔아서 암말을 사야지. 암말은 망아지를 낳아줄 거고 망아지를 길러 판 돈으로 집을 사고 채소밭을 만들어야지. 채소밭에 오이를 심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망을 봐야 할 거야. 난 파수꾼들을 고용해서 오이밭에 앉혀놓고 옆으로 몰래 다가가서 이봐, 더 철저하게 망을 봐 하고 소리쳐야지. 농부는 너무 깊이 생각하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채소밭에 있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목청껏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파수꾼들이 이 소리를 듣고 뛰어와서 농부를 잔뜩 두들겨 팼습니다. 커다란 빼치가. 어떤 사람에게 커다란 집이 있었고 집 안에는 커다란 빼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은 자신과 아내뿐이었어요. 겨울이 오자 이 사람은 난로를 피웠고 한 달 동안 장작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뗄 나무가 없게 되자 방 안은 몹시 추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현관을 부수고 부순 현관문에서 뜯어낸 나무로 불을 지폈습니다. 이 나무를 모두 다 떼버리자 집을 보호하는 현관문이 없어진 집은 더 추워졌죠. 그러자 그는 지붕에 기어 올라갔고 지붕을 떼어내서 불을 지폈어요. 지붕에서 떼어낸 나무가 동나자 집안은 더 추워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불을 지피기 위해 집 천장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천장을 떼어내는 걸 본 이웃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미쳤나? 겨울에 천장을 떼어내다니. 자네와 아내는 얼어 죽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빼치가를 피우기 위해 천장을 떼어내는 거야. 우리 집 빼치가는 너무 커서 떼면 뗄수록 장작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이웃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장을 다 태우고 나면 집을 부술 건가? 그럼 살 곳은 없어지고 빼치가만 남을 테지. 결국은 빼치가도 차가워질 게 아닌가. 그게 바로 불행이야.
이웃들은 같은 양의 장작으로 겨울 내내 충분히 뗄 수 있다고 하는데 난 장작 전부와 집을 절반이나 태웠는데도 부족하단 말이야.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빼찌가를 고쳐서 작게 만들어야 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우리 집 빼찌가가 자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집 빼찌가를 부러워하지? 그래서 집을 부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난 알고 있네. 그 사람은 이웃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천장과 집을 다 태우고 나서 결국은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농부. 한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하러 숲으로 갔습니다. 숲에는 아름드리 나무만 있었어요. 그는 나뭇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무 가지 하나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참나무를 타고 올라가 나무를 등진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지는 더 높이 있었어요. 농부는 다른 가지를 향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가지를 더 쉽게 자르기 위해 그는 나무를 바라보고 앉았죠. 그가 나무를 조금 자르자 가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잘라야지. 그러나 가지는 부러지고 농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보와 칼. 바보에게 아주 좋은 칼이 있었습니다. 바보는 이 칼로 못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칼은 당연히 못을 자르지 못했죠. 그러자 바보가 말했습니다. 내 칼은 못 쓰겠소. 그래서 그는 이 칼로 물컹물컹한 젤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젤리를 잘랐지만 젤리는 다시 합쳐지곤 했습니다. 바보가 말했습니다. 참 고약한 칼이야. 젤리도 자르지 못하다니. 이렇게 말하고 좋은 칼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3명의 도둑. 어떤 농부가 당나귀와 염소를 팔러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염소 목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도둑 3명이 농부를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난 농부가 눈치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염소를 훔치겠어. 또 다른 도둑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나귀를 훔칠게. 3번째 도둑이 말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지. 난 농부가 입은 옷을 몽땅 훔칠 거야. 첫째 도둑이 살금살금 염소에게 다가가 방울을 훔쳤습니다. 그러더니 방울을 염소 꼬리에 매달고 나서 염소를 들판으로 몰고 갔습니다. 농부는 길 모퉁이에서 뒤를 힐끔 돌아보다가 염소가 없어진 것을 알고 염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번째 도둑이 농부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염소를 도둑 맞았다고 했어요. 2번째 도둑이 말했습니다. 난 자네 염소를 봤지. 방금 어떤 사람이 염소를 끌고 숲으로 갔네. 뛰어가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 농부는 염소를 되찾기 위해 뛰어가면서 당나귀를 잠깐만 맡아달라고 도둑에게 부탁했습니다. 2번째 도둑이 당나귀를 끌고 갔어요. 농부가 숲에서 돌아와 보니 당나귀가 없어졌어요. 농부는 울면서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농부는 길가에 있는 우물 옆에서
어떤 사람이 울면서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농부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황금이 든 자루를 도시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고 가지고 가는 길이었는데 우물가에 앉아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꿈결에 자루를 우물 속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왜 자루를 건지러 우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난 물이 무서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신 자루를 건져준다면 황금 20냥을 줄게요. 농부는 기뻐하며 당나귀와 염소를 도둑맞은 대신에 하느님이 내게 행운을 주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농부는 옷을 벗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황금이 든 자루를 찾지 못했어요. 농부가 우물가에서 기어 나왔을 때 이미 그의 옷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도둑이 농부의 옷을 훔쳐간 거죠. 농부는 오리를 어떻게 나누었는가? 어떤 가난한 농부에게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주에게 빵을 얻기 위해 대신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하다가 오리를 잡아서 기름에 튀겨 가지고 갔습니다. 지주는 오리를 받아들고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오리를 들고 오다니. 그런데 자네가 가져온 오리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구먼. 우리 집엔 아내와 아들 둘, 딸 둘이 있다네. 모두가 섭섭하지 않도록 이 오리를 나누는 방법이 없을까? 농부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리죠. 농부는 조그만 칼로 오리 머리를 자르더니 지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온 가족의 우두머리니 머리를 가지십시오. 잠시 후 농부는 오리 엉덩이를 잘라 지주 부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앉아서 집을 지켜야 하니 엉덩이를 차지하십시오. 다음엔 오리 앞다리를 잘라 아들들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앞다리는 당신들 차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닦아놓은 길을 밟고 가세요. 딸들에게는 날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곧 집에서 날아가야 하니 날개를 하나씩 받으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내 차지입니다.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 오리의 나머지 부분을 몽땅 가졌습니다. 지주는 웃으면서 농부에게 빵과 돈을 주었습니다. 한 부유한 농부가 오리를 가지고 간 가난한 농부가 빵과 돈을 상으로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오리 5마리를 기름에 튀겨서 지주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지주가 말했습니다. 오리를 가지고 오다니 고맙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아내와 아들 둘, 딸 둘, 그리고 나 모두 합해 6명이라네. 자네가 가지고 온 오리를 어떻게 똑같이 나눌 수 있을까? 부유한 농부는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주는 가난한 농부를 불러와서는 오리를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오리 1마리를 지주와 지주 부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자, 당신 둘과 오리를 합쳐 모두 셋입니다. 농부는 오리 1마리를 2 아들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셋입니다. 농부는 2 딸들에게도 오리 1마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셋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자신의 몫으로 오리 2마리를 가지며 말했습니다. 자, 오리 2마리를 합쳐 우리도 셋이니 모두가 공평하죠? 지주는 웃으면서 가난한 농부에게 더 많은 돈과 빵을 주었지만 부유한 농부는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율무기. 한 부인에게 마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마샤는 친구들과 함께 미역감으로 갔어요. 소녀들은 강 언덕에 옷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커다란 율무기가 물에서 기어나와 마샤의 옷 위에 또아리를 틀고 누웠습니다. 소녀들은 놀다가 물 밖으로 나와 자기 옷을 입고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샤는 자기 옷 위에 율무기가 누워있는 걸 봤어요. 마샤는 막대기를 들고 쫓아내려고 했지만 율무기가 머리를 들고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말했어요. 마샤, 마샤, 나에게 시집 오겠다고 약속해줘. 마샤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 옷을 주면 시집 갈게. 정말 나에게 시집 온단 말이지? 그래. 그러자 율무기는 마샤의 옷에서 내려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샤는 옷을 입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한 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율무기가 제 옷에 누워서 내게 시집 오지 않으면 옷을 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서 율무기에게 시집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꿈을 꿨구나. 일주일 후에 율무기 떼가 마샤의 집으로 기어왔습니다. 마샤가 율무기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엄마, 율무기들이 제 뒤를 쫓아와요. 엄마는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율무기들이 기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현관문과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율무기들은 대문을 넘어 현관으로 기어 들어왔지만 방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자 율무기들은 뒤로 물러서더니 모두 함께 또아리를 틀어 창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율무기들은 유리창을 깨고 방바닥으로 떨어져 선방과 식탁과 빼짓가 위로 기어다녔어요. 마샤는 빼짓가 구석에 숨었지만 율무기들이 그녀를 찾아내어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는 울며 불며 그들을 뒤쫓아 뛰어갔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율무기들은 마샤와 함께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마샤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창가에 앉아서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샤가 집 쪽으로 걸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마샤가 한 손으로는 조그만 꼬마의 손을 잡고 다른 팔로는 계집 아이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엄마는 기뻐서 마샤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또 이 애들은 누구의 애인지를 물었어요. 마샤는 이 애들은 율무기와 자기의 애이고 율무기가 자기를 아내로 삼아 지금은 수중 왕국에서 율무기와 같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수중 왕국에서 사는 것이 괜찮냐고 물었고 딸은 땅에서보다 더 살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곳에 남아 함께 살자고 했지만 마샤는 거절했어요. 마샤는 남편에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딸에게 물었어요. 넌 어떻게 집으로 가니? 내가 물가에 가서 요셉, 요셉, 이리 나와서 날 데리고 가요 하고 외치면 남편이 강가로 나와 날 데려갈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마샤에게 말했어요. 그럼 좋다.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가거라. 마샤가 잠이 들자
엄마는 도끼를 들고 물가로 갔습니다. 엄마는 물가로 가서 율무기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요셉, 요셉, 이리 나와. 율무기가 강가로 헤엄쳐 나왔어요. 그때 엄마가 율무기를 도끼로 내리쳐 율무기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강물이 율무기의 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갈래요. 이제 심심해졌어요. 마샤는 계집아이를 안고 꼬마의 한 손을 잡고 갔습니다. 물가에 도착하자 마샤가 소리쳤어요. 요셉, 요셉, 이리 나와요. 그러나 아무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샤는 물이 붉게 물들어 있고 율무기의 머리가 둥둥 떠다니는 걸 봤어요. 마샤는 딸과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아빠를 잃었으니 엄마도 잃게 될 것이다. 딸아, 넌 예쁜 제비가 되어 바다 위를 날아다녀라. 아들아, 넌 예쁜 꾀꼬리가 되어 노을이 질 때마다 노래를 부르거라. 난 뻐꾸기가 되어 살해당한 내 남편을 위해 구슬피 울리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똑같은 유산. 어떤 상인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몹시 사랑하여 모든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가여웠어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두 아들에게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상인은 아내의 말에 따라 자신의 결심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순례자가 다가와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겐 두 아들이 다 똑같은데 남편은 한 아들에게만 모든 유산을 주고 다른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게 작은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이런 결심을 아들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나 나에겐 돈이 없으니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요. 순례자가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모든 유산을 차지하고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지금 가서 아들들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들은 똑같아질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다른 지방에 가서 기술과 학문을 배웠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앞으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작은 아들은 다른 지방에서 돈 버는 법을 배워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과 옷. 어떤 왕이 큰 병에 걸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왕국의 반을 주겠노라. 그러자 모든 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왕의 병을 고칠 것인가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 한 명만이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현자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아 그의 옷을 벗겨서 왕에게 입히면 왕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왕은 왕국을 뒤져 행복한 사람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오랫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헤맸지만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은 몸이 아팠고, 건강한 사람들은 가난했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아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대해 불평이 됐죠. 한 번은 왕자가 저녁 늦게 농가 옆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맙게도 마음껏 일하고 실컷 마시고 잠자리에 들게 되니 내게 더 무엇이 필요한가. 기쁨에 젖은 왕자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 대가로 원하는 만큼의 돈을 그에게 주고 그 옷을 왕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행복한 사람에게 와서 그의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이 행복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옷조차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두막과 궁전. 어떤 왕이 궁전을 짓고 그 앞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입구에 있는 오두막에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왕은 정원의 아름다움을 해칠까봐 이 오두막을 없애고 싶었어요. 장관이 농부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운 좋은 사람이요. 왕께서 당신의 오두막을 사고 싶어 하오. 이 오두막은 10루블도 안 되지만 왕께서는 100루블을 주실 것이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오두막을 100루블에 팔지 않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 200루블을 주실 것이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난 200루블에도 1000루블에도 안 팔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오두막에서 사셨고 나 역시 이 오두막에서 늙어 죽게 될 것입니다. 장관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농부가 고집이 세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농부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그냥 오두막을 부숴버리라고 명령하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자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찌하오리까? 궁전 앞에 더러운 오두막이 웬 말입니까? 모두가 궁전을 바라보며 오두막이 아니면 궁전이 더 아름다울 텐데 아마 왕에게는 오두막을 살 돈이 없는 모양이야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궁전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아마 왕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멋진 궁전을 지었을 거야 하고 말할 것이요. 그리고 오두막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 왕에게는 진실이 있구나 하고 말할 것이요. 그러니 오두막을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하시오. 공정한 재판관. 아프리카 알제리의 왕 바우아카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도시들 중 한 도시에 공정한 재판관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곧바로 진실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어떤 사기꾼도 그를 속일 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왕은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우아가스는 상인으로 변장하고 그 재판관이 살고 있다는 도시의 광장으로 말을 타고 갔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불구자가 바우아가스에게 다가오더니
구걸했습니다. 바우아가스가 그에게 적선하고 말을 몰아 계속 길을 가려는데 불구자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왜 이러나? 난 자네에게 동냥하지 않았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물론 동냥을 받았죠. 그러나 한 번 더 적선을 베풀어 주세요. 말과 낙타가 날 짓밟지 않도록 당신의 말에 태워서 광장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불구자가 말했습니다. 바우아가스는 불구자를 자기 뒤에 태우고 그를 광장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바우아가스는 광장에서 말을 멈췄지만 불구자는 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우아가스가 말했어요. 왜 계속 앉아있나? 다 왔으니 내리게. 그러자 불구자가 말했어요. 내가 왜 내려? 이건 내 말이야. 자진해서 말을 내놓지 않으려면 재판관에게 가자.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이 말싸움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소리쳤어요. 재판관에게 가시오. 그가 옳고 그른 것을 가려줄 것이오. 바우아가스는 불구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재판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판관은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바우아가스 앞에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재판관이 학자와 농부를 불렀습니다. 한 여자를 두고 농부와 학자는 서로 자기 아내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자를 여기에 두고 내일 오도록 하시오. 이들이 나가자 기름을 파는 사람과 고기를 파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고기를 파는 사람은 온몸이 피범벅이었고 기름을 파는 사람은 온몸이 기름 범벅이었어요. 고기를 파는 사람은 손에 돈을 쥐고 있었고 기름을 파는 사람은 고기를 파는 사람의 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파는 사람이 말했어요. 난 이 사람에게서 기름을 사고 셈을 하기 위해 지갑을 꺼냈는데 이 사람이 내 팔을 잡고 돈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보세요. 내 손엔 지갑이 있고 저 사람은 내 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돈은 내 겁니다. 저놈은 도둑입니다. 그러자 기름을 파는 사람이 말했어요. 저 사람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기름을 사러 왔어요. 내가 단지에 기름을 가득 붓자 저 사람이 그 말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내가 돈을 꺼내 계산대에 놓자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붙잡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재판관은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돈을 여기에 놓고 내일 오도록 하시오. 바우아가스와 불구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바우아가스는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재판관이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불구자에게 물었어요. 불구자가 말했어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내가 말을 타고 도시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앉아있다가 자기를 말에 태워달라고 내게 부탁했어요. 난 이 사람을 말에 태워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줬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고 자기 말이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재판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말을 여기에 두고 내일 오도록 하시오.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판관의 판결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맨 먼저 학자와 농부가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당신 아내를 데려가시오. 재판관이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은 농부를 향해 말했어요. 농부에게는 매 50대를 때려라. 학자는 자기 아내를 데려갔고 농부는 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재판관은
고기를 파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돈은 당신 것이오. 재판관이 고기를 파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기름을 파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매 50대를 때려라. 그런 다음 재판관은 바우아카스와 불구자를 불렀습니다. 재판관이 바우아카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말 20마리 중에서 당신 말을 찾아낼 수 있소? 물론입니다. 그럼 당신은? 물론이지요. 불구자가 대답했습니다.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시오. 그들은 마국간으로 갔습니다. 바우아카스는 20마리의 말들 중에서 곧바로 자신의 말을 찾아냈습니다. 잠시 후 재판관은 불구자를 마국간으로 불러서 그의 말을 가리켜 보라고 했는데 불구자도 말을 알아보고 가리켰습니다. 이윽고 재판관은 자기 자리에 앉아 바우아카스에게 말했습니다. 말은 당신 것이오. 말을 가져가시오. 저 불구자에겐 매 50대를 때려라. 재판이 끝난 후 재판관이 집으로 돌아갈 때 바우아카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웬일이오? 혹시 내 결정이 불만족스럽소? 바우아카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만족합니다. 다만 그 여자가 농부의 아내가 아니라 학자의 아내이고 기름을 파는 사람의 돈이 아니라 고기를 파는 사람의 돈이고 불구자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인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여자에 대해선 이렇게 알아냈소. 아침에 그녀를 불러 내 잉크병에 잉크를 따르라고 했소이다. 그녀는 잉크병을 재빠르게 씻어서 잉크를 부었소. 그녀는 이 일에 아주 익숙했어요. 만일 그녀가 농부의 아내였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요. 돈은 이렇게 알아냈죠. 돈을 물컵에 넣어두고 오늘 아침에 물에 기름이 뜨나 안 뜨나 살펴봤지요. 기름을 파는 사람의 돈이라면 돈이 기름 묻은 손 때문에 더러울 것 아니요. 그런데 물에 기름이 뜨지 않았어요. 그러니 고기를 파는 사람이 진실을 말한 거지요. 말 문제는 좀 더 어려웠소. 불구자는 당신처럼 말 20마리 중에서 금방 자기 말을 가리켰어요. 그러나 난 당신들이 자기 말을 찾아내는지 알기 위해 마국간에 데려간 게 아니라 말이 당신들 중에서 누굴 알아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국간에 데려간 거죠. 당신이 말에 다가가자 말이 머리를 돌려 당신을 향했지만 불구자가 말을 건드리자 말은 귀를 쫑긋 세우고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이걸 보고 나는 당신이 진짜 말 임자라는 걸 알았소이다. 그제야 바우아카스가 말했습니다. 난 상인이 아니라 왕 바우아카스요.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여기 왔소. 이제야 나는 당신이 현명한 재판관임을 알겠소이다. 형과 아우. 형과 아우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형제는 한낮이 되자 숲에 누워 쉬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옆에서 돌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돌에 뭔가 씌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돌을 발견한 사람은 해 뜨는 쪽으로 똑바로 걸어가라. 숲에서 강이 나오면 그 강을 헤엄쳐서 맞은편 두구로 가라. 새끼 곰들과 함께 있는 암곰을 발견하면 이 암곰한테서 새끼 곰들을 빼앗아 되돌아보지 말고 곧장 산으로 뛰어가라. 그러면 산에서 집을 발견할 테고 그 집에서
행운을 발견할 것이다. 돌 위에 쓰여 있는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아우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형. 우리가 이 강을 건너서 숲속에 있는 집까지 새끼 곰들을 데리고 가면 행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형이 말했습니다. 난 새끼 곰들을 데리러 숲에 가지 않을 거다. 너에게도 가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구나. 우선 무엇보다도 돌 위에 쓰여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 않니?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어. 또 우리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엔 여기 있는 글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숲으로 가면 밤이 되어 강을 발견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우리가 강을 발견한다고 해도 어떻게 강을 건너지? 강 폭이 넓고 물살이 빠를지도 모르잖아. 또 우리가 강을 헤엄쳐 건넜다고 치자. 암곰에게서 새끼 곰들을 빼앗는 게 어디 쉽겠니? 암곰은 우리에게 덤벼들 테고 우린 행운은커녕 개죽음을 당할지도 몰라. 그리고 또 우리가 새끼 곰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해도 쉬지 않고 어떻게 산까지 다다를 수가 있겠니?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야. 즉, 이 집에서 우리가 어떤 행운을 찾을 수 있는지 말이야.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우가 말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괜히 이런 내용을 돌에 써놨을 리가 없어. 모든 게 분명하게 쓰여 있잖아. 첫째, 우리가 강을 헤엄쳐 간다면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둘째, 우리가 숲으로 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이 돌에 쓰여진 내용을 읽고 행운을 찾게 될 거고 우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셋째, 고생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도 얻을 수 없어. 넷째, 사람들이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싫어. 그러자 형이 말했습니다. 큰 것을 찾다가 작은 것도 잃는다. 하늘을 나는 두루미가 품 안의 참새보다 못하다는 속담이 있잖니. 그러자 아우가 말했습니다.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잖아. 내 생각엔 가야만 해. 아우는 출발했고 형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우가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을 헤엄쳐 건너자마자 강 언덕에서 암곰을 봤습니다. 암곰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는 새끼 곰들을 안고 되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향해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휘장을 두른 마차에 아우를 태워 도시로 데려갔고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우는 5년 동안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6년째 되는 해에 아우보다 힘이 센 용맹스러운 왕이 도시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아우를 쫓아냈습니다. 그 후 아우는 다시 여기저기를 방랑하다가 형이 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형은 시골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어요. 형제는 서로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봐라, 내 말이 옳았지? 난 항상 조용하게 잘 살아왔다. 비록 넌 왕 노릇을 했지만 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니? 그러자 아우가 말했어요. 난 그때 숲속에 있는 산으로 간 걸 후회하지 않아. 비록 지금은 내 생활이 어렵지만 그 대신에 내 인생에 추억할 만한 것들이 있어. 형은 추억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